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대현 판사가 어제 판결 선고에서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이리저리 피하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촉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대현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혹투성이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기까지 재판부는 8가지 무거운 죄명을 하나하나 읊고 공소사실 개요를 길게 설명하며 혐의별 판단과 양형 이유를 50여 분 동안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 도피 교사, 죄목만 들어도 숨이 막힐 만큼 무겁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스스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고작 징역 5년이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 반토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이 거대한 괴리는 바로 여기서 폭발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괴리입니다. 재판부가 입이 마르게 칭송한 범죄의 무게와 실제 떨어진 숫자가 완전히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명백한 모순이고 배신입니다. 이번 사건의 논점은 놀라울 만큼 명확합니다. 재판부 스스로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징역 1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라고 똑똑히 밝혔습니다. 즉, 법이 허용하는 상한은 11년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도 고작 5년을 택했습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가능한 범위의 가장 아래쪽, 중간도 아닌 바닥을 골랐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선택, 의도된 관대함입니다. 더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몰래 소집한 행위, 사후에 급조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노골적으로 막은 행위를 모두 한데 묶어 평가했습니다. 이 핵심 장면들은 하나같이 국가 권력의 작동 원리, 기록의 연구 보존, 수사의 적법한 집행이라는 법치의 근간, 뼈대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들입니다.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두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엄중하게 적어놓고도 초범이라는 핑계 하나로 대폭 깎아주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함께 외치는 분노입니다.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양형의 핵심 요소인 반성 여부에서 윤석열은 끝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주요 범죄들은 분명 윤석열이 주도한 성격이 강한데도 일부에서 적극성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똑같이 날카로운 논평을 냈습니다. 거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도 초범이라는 말 한마디로 5년을 때린 것은 터무니없고 의아하기 짝이 없으며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막강한 권한을 감안하면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관련 혐의에서 형량을 이토록 낮게 책정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문제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단순히 한쪽 진영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수없이 강조한 문장들이 이미 판결문 곳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쓴 말인데도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반면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니 이번에 관대하게 해도 된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다중재판을 받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사건을 쪼개 재판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맡아 종합적으로 형을 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외신 허위 공보 등 성립이 애매한 부분까지 기소되어 구형량 자체가 과도했다며 선고 형량이 낮다고만 비판하기 어렵다고 변명 섞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균형 잡힌 듯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진짜로 불안하고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재판이 있으니 이번에 깎아도 된다는 논리는 결국 다음 재판에서도 또 깎아줄 수 있다는 위험한 기대를 키웁니다. 이건 책임의 연쇄 할인입니다. 사건을 잘게 쪼개놓고 쪼갠 만큼 서로를 핑계 삼으면 결국 전체 책임은 증발합니다. 이건 형량 계산의 교묘한 기술이 아니라 법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방식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국가적 중대 사건을 다음 재판도 있으니 이번엔 봐주자는 식으로 대충대충 넘기는 태도 자체가 극도로 위험하고 무책임합니다. 법정은 오늘의 사건을 냉정하게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다음에 더 세게 할게요라는 가능성은 국민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도 균형을 맞춘다며 또 깎아줄까는 의심을 키우고 어차피 끝에서는 다 줄어든다는 냉소와 허물을 전국에 퍼뜨립니다. 특히 윤석열처럼 권력의 절대 정점에서 벌어진 범죄는 사건과 사건이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잘게 쪼개 각각을 가볍게 때려 합계마저 가볍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입은 실체적 위험을 교묘하게 은폐하는 효과를 냅니다. 국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쪼개진 계산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백대현 판사를 원칙 중시형 정치색 없는 판사로 미화하며 공판 과정에 단호함만 부각합니다. 실제로 백대현은 변호인의 유도신문을 날카롭게 제지하고 일정 조정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쟁점 벗어난 신문을 즉시 차단했습니다. 박상호 전 장관 신문 때 사실 위주로만 해달라고 엄중히 경고한 1결심 직전 윤석열 측의 일정 조정 주장을 이미 재판부 입장은 밝혔다며 단칼에 거절한 일 전체 공판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한 태도 등이 기사마다 길게 열고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민이 법정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냉정한 진행만이 아닙니다. 절차를 철저히 통제했다면 그 통제의 최종 결론인 형량에서도 똑같은 냉정함과 일관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공판 내내 단호하고 엄정하게 보였는데 정작 형량에서 갑자기 느슨해지면 국민은 그 단호함을 진정한 신뢰가 아니라 연출된 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겉은 칼처럼 엄격한데 마지막 숫자에서 갑자기 무뎌지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판사를 믿지 못합니다. 백대현 판사의 긴 이력 소개가 기사마다 붙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 출신 서울대법대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광주 춘천 강릉 수원지법 경력 202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배치 선거 부패범죄 전담 담당 사건도 화려하게 열고됩니다. 20대 대선 윤석열 명예훼손보도 사건 김홍해 전 청장 사건 황교안 내란 선동 사건 박종준 김성훈 사건 등 과거 판결로는 김병관 전 의원 항소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전 양평공사 사장 같은 판결도 나란히 붙습니다. 이 모든 설명은 특정 성향이 아닌 원칙형 판사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국민 대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면 그 이미지는 순식간에 독이 됩니다. 원칙형 판사라고 믿었는데 결과가 이토록 엉뚱하면 배신감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신뢰의 낙폭이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 6년을 무시하고 11년을 때린 사례까지 겹치면 국민의 분노는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집니다. 같은 판사가 어떤 범죄에서는 구형보다 훨씬 무겁게 내리치는데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에서는 구형의 절반만 때렸습니다. 국민은 이제 똑똑히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 판단으로, 어떤 법감정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오는 겁니까? 이건 납득 불가입니다. 사건별 법리가 다르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스스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명명한 사안입니다. 그런 범죄의 초범 핑계로 구형의 절반만 때리는 순간 판결문 속 수많은 엄중한 문장들은 공허한 수사빈말로 전락합니다. 국민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감정이 앞서서가 아닙니다.
판결문 내부의 논리 자체가 처참하게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일이 결코 한 번의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강한 예감입니다. 지규현 판사 사례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비나리 계산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판사 개인 재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판사의 재량이 반복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하면 그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제도의 구멍 치명적 결함입니다. 재판이 특정 판사의 성품과 기호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판사가 앉느냐에 따라 국가적 중대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 법치는 이미 빈 껍데기 죽은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절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특별한 위험을 특별한 장치로 철저히 통제하자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내란처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겨냥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여기저기 흩어놓고 대충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증거구조 관련자 연결 사건 간 깊은 인과관계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얽혀 움직입니다. 결국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판사 개인의 성품과 이미지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엄정하게 보이는 공판 진행과 마지막 숫자가 완전히 따로 노는 이 위선적인 장면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5년 선고가 던진 충격적인 신호는 윤석열 한 사람의 형량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 전체의 신뢰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외면하면 다음번에는 훨씬 더 큰 사건에서 훨씬 더 큰 배신감과 충격을 온 국민이 함께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세운 철통 같은 안전장치만이 이런 뒤통수를 반복해서 맞지 않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뜨거운 판결 논란에 대해 정치학자로서 30년 가까이 헌정질서와 사법의 교차점을 연구해온 제 솔직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백대현 판사의 표정부터 이미 모든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 피하는 시선 그리고 결국 떨어진 5년이라는 숫자 이건 단순한 형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 주소입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법치가 흔들리는 순간 권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역사적 반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가 법의 칼날을 피할 때 국가는 얼마나 쉽게 균열이 가는지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수십 번 강조한 문장들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습니다. 그 문장들은 국민을 향한 연출된 엄중함이었을 뿐입니다. 11년 3개월까지 가능한 법의 상한을 두고 고작 5년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계산입니다. 다른 재판도 있으니 이번엔 봐주자는 그 계산의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결국 법치를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정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책임의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을 쪼개고 쪼개서 각각을 가볍게 처리하면 전체의 무게는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헌정 질서를 흔든 행위들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입니다. 계엄 선포, 기록 폐기, 영장 집행 방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진짜 위험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쪼개진 재판, 쪼개진 형량,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조용한 반란입니다. 백대현 판사의 이력은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서울대, 사법연수원 우수, 우수법관상, 전담 배치 모두가 원칙형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미지가 지금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원칙을 버리면 그 배신감은 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1년을 때리던 그 단호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체포영장 방해에는 왜 구형의 절반만 내리는 겁니까? 이중자 때는 더 이상 법리적 변명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들이 법정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학의 기본 상식입니다. 권력이 사법을 흔들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개인 재량이라는 말입니다. 지규현 판사의 석방 결정도 그랬고 이번 5년 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재량이 반복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그건 재량이 아니라 구조적 편향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는 이 현상을 사법의 포획이라고 씁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포획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흩어진 재판으로는 결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증거의 연결 관련자의 공모 사건 간 인과관계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전담 재판부입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번에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이미 헌정 질서를 흔든 자가 법의 보호 아래 다시 권력을 노릴 때 국민은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치학자로서 단언컨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침묵하면 모든 것이 용인됩니다. 목소리를 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안전장치를 세워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법치는 우리의 것입니다.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백대현 판사의 5년 선고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종입니다. 이 경종을 외면하면 다음번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치학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 속에서 재탄생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탄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더 많은 국민이 이 목소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